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강사 백이성입니다. 서울의 소리에 이렇게 고정 코너를 하나 맡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네. 제가 서울의 소리에 나오게 될 줄은 열흘 전만 하더라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에게는 꿈 같은 사이트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백은종 기자님하고 옆에 계신 상태에서 제가 그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부터 아마 반응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또 한번 코너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요번에 제가 할 것은 지금 현재 시청률에 있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갑오 농민전쟁, 소위 얘기해서 그 사람들 말로 동비들의 난, 이게 동학난 이렇게 불리는데 1910년대 이미 동학난이라는 말은 아무도 안 씁니다. 그거는 농민운동입니다. 농민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189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요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왜 떴는가? 사실 거기에는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 금남로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 광주뿐만 아니라 광주 근교의 화순이라든가 구례라든가 전남 장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었던 일, 1894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거 음력이긴 합니다만 음력 1월부터 음력 11월까지 전라북도, 전라남도, 더 나아가서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거, 이거 두 개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역사의 평행이론이라고나 할까? 가장 똑같은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똑같은 거. 바로 당시의 국가 권력자, 1894년 당시에는 고종 황제, 황제가 아니지, 고종. 그 다음에, 그건 대한제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고종 황제니까 고종. 그 다음이 1980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근데 그때 당시도 대통령도 아니었어요. 국가보안사령부의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국보위 사령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백성들, 시민들, 이렇게 무차별로 총격을 가하고 희생됐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수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 자체에 확 집중되게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의 이 파급력과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지금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브렌텔러4 백이성 강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게 시청자 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말이죠. 텔레비전 광고하고 똑같은, 지상파 텔레비전하고 똑같은 광고들이 붙어요. 이 서울의 소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업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파급력이. 이제는 방송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사실 이 1980년 5월에 광주 금남로, 그리고 1894년 음력 11월에 공주 우금치산이라고 하는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평행이론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좀 너무 무리한 설정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가 뭘까요? 민중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부당한 국가 중앙 권력에 대항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당시의 국가 최고 권력자 두 사람은 철저하게 같은 동포인 백성들을 반란군으로 취급하면서 거기에다가 실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이나 백성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내가 남의 노예로 사느니, 다시 독재를 경험하느니 내 주체로 살겠다. 내 몸의 주인으로 살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민주화된 세상에 살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역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갑오농민전쟁이라고 하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벌어졌던 당시에 조선 19세기 가장 마지막 세기, 물론 21세기 한 10년 동안 20세기에 10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볼 때 참 1890년대보다 더 신경질 나는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특집을 잡아서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모순에 가득 찬 조선 왕조 마지막 100년에 끝까지 반성하지 못하고 지배층이 결국에는 힘없는 농민들, 천민들, 백정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막 기관총을 쏘고 청나라 군대 끌어들이고 일본 군대 끌어들이고 결국에는 경복궁까지 침범당한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죠. 예, 농민군들에게 일본군의 그 강압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다 대고 막 이 기관총을 쏘고, 결국 그 와중에 청일전쟁이 또 우리 그 조선 한반도에서 이렇게 벌어지게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버리고, 그 모든 책임을 그동안의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갑오농민전쟁이 동학이 잘못 해가지고 그때 고종 황제에게 막 대들고 이라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됐다. 경복궁도 일본군이 와가지고 막 범궐, 요새 그거 되게 유행하대요. 범궐, 궁궐을 범했다. 예, 경복궁을 침범해 들어갔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청일전쟁도 갑오농민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고. 무슨 또 나중에 이것이 삼국 간섭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러일전쟁까지 일어나고 결국에는 식민지 지배까지 갔다라고 하는 참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사 분석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미약한 힘이나마 이 서울의 소리에서 소중한 이 방송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채널에도 한번 그 특강을 올린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의 소리에서도 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는 이 백은종 기자님이 5.18 기념식장도 가시고요. 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이게 헛소리 삑삑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게 응징 취재라 그러죠. 이 서울의 소리의 아주 특징이잖아요. 응징 취재를 가가지고 이 카메라가 가고, 제가 그랬던 것을 늘 유튜브로 시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했었고요. 그 와중에 제가 한 가지 되게 주목했던 게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공주 우금치 전투가 일어나기 1년 전에 이 고을 이방에 의해 가지고, 이방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아주 이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와 그 우금치의 패배. 참 이런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이 대단한 그림이냐 하면요. 지금 죄수들이 뭐를 차고 있습니까? 목에. 이 칼을 차고 있죠. 요즘 한국 사람들의 몸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 육식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뭐 보릿고개라는 이런 것도 없고요. 뭐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탈 아닙니까? 뭐 비만도 되고 막 성인병도 걸리고 그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보릿고개에다가 완전히 그 1892년 이때부터 아주 저 양반들이 뭐 이렇게 거의 전국적으로 다 뜯어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어린아이에게 세금을 물리는 황구첨정이라든지 뭐 이게 못 살아서겠다 도망가 버리면은 그 친척한테 물리는 족징이라든가 이웃에게 네가 대신 세금 내라 그러는 인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 죽은 할아버지 시체를 파내 가지고 이거 무슨 뭐 백골징포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행되던 시절이니까 현재 마을에 살아 있는 사람 뭐 이게 살아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형벌이었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혹독하게 고문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 체격도 작은데 저 무거운 나무 판자를 목에다가 이렇게 딱 그 열쇠로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면 저 목에다 칼을 채우는 거는 무슨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이 살인, 뭐 겁탈, 뭐라 그럴까? 저 반역죄, 역적죄, 그다음에 신분 강상을 어긴 죄. 그러니까 뭐 천민인데 이렇게 양반이 입는 옷을 입고 뭐 갓을 쓰고 이렇게 다녔다든가 그러면은 채웁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지금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시민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어디서 감히 벼슬아치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일반 국민들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제가 적으면서 할게요. 아예. 신분제라고 하는 게 이 반상의 법도 있잖아요. 그게 조선이었어요. 이 얼마나 한심한 세상입니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아닌가요? 이 천민이 거의 노비 이런 거잖아요. 그죠? 농민이고 뭐 소장농이고 이러면 이건 거의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금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니까 그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에서 조정석 씨가 맡은 역할이 어떤 겁니까? 막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세금 내라 이러고 있고 그 뒤에서 그죠? 바로 자기 아버지가 그걸 시키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지방 아전이죠. 이방이에요. 이방.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걸 시키느냐? 바로 적자와 서자의 차별, 적서차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한 정도가 아니라 뭐 서자는 여러분 홍길동 때가 조선 세종조인데요.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못하고요. 그 자기 엄마에 있어서도 뭐 이름도 뭐야 뭐 전라도 사투리로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 그래요? 뭐 거시기 뭐 이러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영어로 번역하자면 nobody 아무것도 아닌 놈 천민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이름이 뭐 백이헌인가 뭐 있잖아요. 백이강인가 뭐 있잖아. 근데 이강이라고 부르지도 못해. 왜냐하면은 그 적자, 자기 본마누라에게서 태어난 적자가 이헌인데 이자 돌림이잖아. 가운데 이자 돌림.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어디서 감히 얼자 주제에, 즉 서자 주제에 그런 그 돌림자를 써서 이름을 부르느냐.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400년, 500년이 지났어도 그런 거는 오히려 더 후퇴하게 돼버렸다. 신분제의 모순이 드러났던 것은 이미 병자호란 이후로 1636년 병자호란 이후로 그게 다 드러났는데 그 뒤로 오히려 더 유교 성리학의 보수주의가 더 강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교 성리학이라는 건 19세기 말로 가면요. 결국 이 그림이 다예요. 처벌주의예요. 처벌주의. 백성들에게 뭐냐면요.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더 나가서 어떻게 돼? 겉으로 명분은 뭐야? 너 세금 안 내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공포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이 방송은 서울의 소리로서 참 이렇게 제가
정말 이렇게 역사 강연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걸 맡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다루는 역사만큼은 절대로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참, 이 스튜디오에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제가 참 절대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건방 떨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지의 검색 결과 또 한번 보시죠. 우금치 전투를 이 마지막에 아예 그냥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료화면 다시 보시죠. 우금치 전투. 자, 이 자료화면입니다. 네, 이거 보세요. 한 번 더 클릭해 볼까요? 조금 더 크게.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게틀링 기관포예요. 기관포인데요. 이게 포라고 부르는 것보다 총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게틀링 기관총. 그죠? 요 게틀링 기관총. 요 앞에서요. 총 15발에서 20발까지 이렇게 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들고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쐈단 말이에요. 전남 장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1894년 4월 23일 음력입니다. 4월 23일 황룡현 전투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황룡현 전투. 여기가 국가사적지 제406호입니다. 406호. 국가사적지 제406호에 황룡현 전투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애,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이항렬인가 뭐 하는 애예요. 그 이항렬이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기관총을 들고 와가지고요. 니들 다 죽었어 이러면서 두두두두두 쏴대는 거예요, 그냥. 아이,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4월 23일 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황토현 전투 이기고 난 다음에 농민군이 당시에 이 경군들이 이렇게 딱 내려와가지고 서울에서 한양 진압대가 내려왔거든. 진압대가 내려왔는데 이 무기를 믿고 얘네들 맨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고기 먹고 이러는데 이거를 어디 하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있잖아요. 이 백성들의 그런 저항에 맞부딪히는 겁니다. 이걸 뭐 드라마에서는 아마 이런 걸로 묘사할 거예요. 이 각설이 패들이 얼씨구 들어간다 뭐 이러면서 쭉 각설이 타령 불고 와가지고 말이죠. 물을 막 이 기관총 앞에다가 들이부어요. 총구에다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은 포를 못 쓰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강가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건 어떤 드라마적인 설정이고요. 이 황룡현이라고 하는 곳은 산위입니다. 산위 고지를 벌써 노학 동민군이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장태라고 하는 무기를, 이게 뭐 여러분들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거는 조금 가공된 겁니다. 장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나무를 얼기설기 엮어서 그 안에 솜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굴리면서 게틀링 기관포를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 총탄을 무수히 쏟아지는 총탄을 막아내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칼을 꽂아가지고 거기에 돌진하면서 바로 이 경군대장 이항렬인가 이영학인가 걔도 아마 거기서 죽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황룡현 전적이라고 하는 건 교과서에서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가사적지 제406호로 설정된 것이 뭐예요? 1998년도 11월 달입니다. 98년도 11월 달. 그때 전남 장성군에 이것이 인정됐던 것이죠. 98년도 11월이라니까 갑자기 그 시기가 딱 생각나시죠? 여러분, 전남 장성에 이것이 인정됐다. 바로 뭐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승전의 전적지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무려 1894년부터 104년 만에 인정됐다라고 하는 이것도 저는 굉장한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전봉준 장군과 이런 동학 이런 혁명 기념비 이런 거는 사실 공주 우금치 이런 쪽은 언제 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하고 전두환 대통령 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만 됐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직도 동학 농민전쟁에 그는 기념일이 아직 설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념일이 설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동학 이 승전보를 올린 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전북 고창군, 뭐 전북 정읍시, 그 다음에 전주시, 그 다음에 공주, 우금치도 물론 패배는 했습니다만 내가 그거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대적인 어떤 지자체들 간의 알력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 기념일이라는 게 아직 하나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뭐 기념지는 좀 많이 선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방송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다른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쯤이면 제가 하나 요거 한번 보시죠. 참 다시 자료 화면으로 오시겠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나요? 날짜는요? 일시는요?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어디인가요? 광주 금남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금남로. 버스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 앞에는요. 계엄군들이 지금 그죠? 장갑차를 타고 있는. 여러분 장갑차라는 거는 탱크가 아니죠. 탱크라는 거는 우리가 익숙한 어떤 화면이 있는 거고 장갑차라는 게 뭘까요? 장갑차는 그 위에서 조그마한 유탄 발사기라든지 그 조그마한 기관총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두두두두 이게 쏘고 근데 이거는 장갑차가 총을 쏜다기보다도 거의 대부분 아마 최루탄 이런 거를 발사할걸요.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 금남로 시위 현장에 바로 대규모 탄압이 있었고 무력 진압이 있었고 그 무력에는 실탄이 사용되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사진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진 보면 되게 숙연해집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저는 한국 나이로 6세, 만으로 5세였습니다. 부산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25살이 될 때까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동학운동, 가보농민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뭐 국사교과서에서 뭐 이렇게 배우는 정도지 이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처음 봤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책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걸 가지고 방송하는 수준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도 아마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군인들 보이시죠? 이쪽은 거의 시민들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군인들이 1980 여기 자막 보시겠어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금남로에서 학생,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대와 계엄군 진압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여기 보니까 국민일보 데이터베이스. 이건 뭐 구글에 공개된 거니까요. 네. 한국 군부 더 이상 시위에는 참지 않겠다는 결론을 강조했다. 정부 기밀 해제 문서 단독 입수. 일지 형식으로 쓴 미국의 5.18 민주화운동 보고서. 참 이게 이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요. 자, 여러분 아까 그 장갑차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사격 준비하고 있는 1980년 당시의 계엄군 사령부의 모습을 보시죠. 이 사진은 뭘까요? 이 사진은요. 요거부터 보시죠. 일본 군대가 온 모습입니다. 1894년에
1894년에 그 명성황후 민비 쪽이, 명성황후는 대한제국이 안 들어섰으니까 잘 아니지. 왕비 민씨 쪽이 자기 척족과 홍계훈을 내세워가지고 청나라 병사들을 요청하니까 그 전에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반드시 일본군에게 알린다. 그리고 일본군이 그 알림을 받은과 동시에 일본군이 뭐 그냥 그 보고받고 종이 하나 쓰려고 그거를 알리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병력을 보내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처음 왔을 때는 2,500명, 그 다음에는 500명이 더 와서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군대가 거기에 화답해서 오니까 자그마치 몇 명이 왔다고요? 4,600명이 왔어요. 4,600명. 이게 여러분 위키피디아나 네이버에 보시면 4,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4,600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100명의 차이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천우협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무사낭임 집단. 내가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등 뒤에서 칼을 이렇게 확 뽑아가지고 이 하는 애들이 원래 사무라이잖아요. 이 사무라이 집단들이 왔어요. 여러분 그 녹두꽃 드라마에서도 다나카 요스케인가 뭐 하는 애가 그 천우협 대장으로 이렇게 와가지고는 뭐 일본하고 이렇게 그 옷돌이 공사하고 뭘 이렇게 연락하는 직책을 맡지 않습니까? 일본 군대가 이러고 온 거예요. 일본 군대가. 여기 보십시오. 기관총을 지금 쏘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약 2만 5천 명의 동학 농민군, 남접을 이끄는 전봉준의 농민군과 북접을 이끄는 최시형의 그 지시를 받은 의암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군대가 연합한 군대가 한 2만 5천 명 되거든요.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 민간에서 떠도는 얘기는 거의 3만 5천 명, 4만 명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금치 전투에서 희생됐던 분들이 자그마치 약 2만 5천 명 정도 됐었어요. 그렇게 2만 5천 명이 희생되는데 뭐냐면 2만 5천 명이 거의 학살당한 거예요. 학살당한 거. 3천 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학살될 때 이거 기관총 이거. 여러분, 기관총은 누구? 누가 많이 쐈다고요? 이래 쏴가지고 누가 많이 쐈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고종이 보낸 조선 관군들이 쐈어요. 조선 관군들이 여러분. 이거를 국사교과서나 많은 어린이 역사책 이런 거 뭐라고 적혀있게? 일본 군대가 쐈대요. 일본군이 쏜 걸로 돼 있어요. 이거 나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대를 참 이렇게 원망해야 되나. 도대체 그 갑오농민전쟁에서 살아남으신 3천 명이 나중에 다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100명 정도는 변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변절한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한 애가 그 김경천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김경천이라는 애가 나중에 뭐냐면 전봉준 장군을 밀고를 해요. 밀고 해가지고 자기는 충남 금천인가요? 그게 아니 황해도 금천 맞다. 충남은 금산이네. 금산. 죄송합니다. 그 황해도 금천 지역의 군수를 제수를 받아. 이 상놈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대가로 이제 전봉준을 밀고를 했겠지. 다른 개혁에는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아무런 그거를 못 내던 고종 황제 또 그런 거 잡아내는 데는 아주 빨라요. 또 역적이라고. 그렇게 해서 잡아가지고는 전봉준 장군의 그 뜻이 꺾입니다. 나머지 2,900명은요. 모두 다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 여러분 을미의병 있잖아요. 을미의병.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한제국이 들어섰을 때 만주로 가가지고 의병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관총 사진
정말 일본 군대가 안 쐈다면은 거짓말이겠죠. 근데 일본 군대는 거의 여러분 스나이더 소총이라든지 일본의 그 무라타 소총이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웠고요. 거의 조선 관군과 경군들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두두두두두 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터빈을 돌려갖고 다다다다다. 이거 거의 학살이죠. 학살. 여러분. 우금치 학살. 그럼 우금치에서 우리 농민군은 그럼 왜 졌는가? 금남로에서 시민군대가 졌던 거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요. 여러분 계엄군이 탱크와 이런 로켓포를 가지고 덤비는데 그걸 막습니까? 병력 차원에서도 이쪽은 160명밖에 안 되고 여기는 좀 그렇지 않게 일개 계엄사단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금치 전투는 병력은 많았으나 화력면에서 완전히 뒤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질 뿐더러 이 우금치 전투를 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 해월 최시영, 그 다음에 의암 손병희, 그 다음에 전봉준, 그 다음에 김계남, 이 군대가요 다 각자 의견이 틀려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전술 자체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작전상의 갈등 때문에. 전봉준은요, 이 사람은 흥선대원군하고 뭐가 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조선 왕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조선 왕실의 탐관 오리들이나 민씨 척족 세력들이 옆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쳐내야 된다. 그리고 패정을 개혁해야 된다. 쪽이라면 김계남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조선의 왕실 자체를 무너뜨려야 되고 새 왕조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보는 쪽이었어요. 둘이가 이렇게 틀려요. 해월 최시영은 둘 다 싫어. 전봉준도 마음에 안 들고 김계남도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처음에는 이 해월 최시영과 의암 손병희의 북접이라고 하는 게요. 전봉준의 남접에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찬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전봉준을 토벌할 군대까지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토벌할 생각까지. 그런데 어떻게 일본군이 저렇게 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합쳐야죠. 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드는 생각이 절망적이지 않으십니까?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우금채 치고 난 다음에 후퇴하잖아요. 자, 다시 이거 방송 화면으로 가봅시다. 후퇴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 손을 잘 보세요. 이렇게 후퇴를 하는데 어쩌면 전라남도 땅끝 마을 쪽으로 후퇴를 해요. 그죠? 왜? 조선 경군하고 일본군이 한양 쪽에서 위에를 이렇게 쳐요. 충남 공주에서 이렇게 졌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작전의 이름이 왜? 그러니까 일본군하고 조선 관군이 같이 따라 내려가. 그리고 잡으려고 따라 내려가요. 여러분 이때 조선군의 그 관군의 여러분 그 사령관 토벌대 사령관이 제가 왜 웃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게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왜 이런 거 있잖아. 그 마마, 곰보 이렇게 그거 되면은 이 우두를 접종해가지고 백신 해갖고 이렇게 곰보로부터 천연두 곰보로부터 이렇게 탈출시켰던 사람 누구예요? 그 예방 백신의 효시 그 사람이 바로 지석영이죠, 여러분. 바로 지석영이 이 동학 농민군을 잡으러 끝까지 갔던 사령관이라고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 수많은 그 역사학자들의 논문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일본군들이 이렇게 막 쳐내려 가잖아요, 여러분. 청일전쟁도 승리할 지금 상황이지요. 그 다음에 조선을 막 압박해도 왜냐면 경복궁을 범궐했잖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동학농민군을 살려놓을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그게 어떻게 돼? 끝까지 쫓아가. 그 작전 이름이 뭐냐면 토끼몰이 작전이에요. 토끼몰이 작전. 토끼를 몰 때 우리가 여러분 토끼 안 잡아보시죠? 저는 군대 갔을 때 한번 해봤거든. 나는 한 번 딱 해봤는데도 아주 기억에 생생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이게 고기를 얻으려면 토끼를 막 몰아야 돼요. 왜냐면 산을 에워싸요. 이렇게 산을 에워싸. 아니면 이렇게 산을 에워싸가지고 산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뛰쳐나갈수록 포위망을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토끼는 어떻게 이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던데 토끼가 내리막길에서 뛰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어쨌든 몰아가지고 잡아요. 말 그대로 전라도에 이게 땅끝 마을이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때 당시 뭐 앞에 섬이 있어도 그걸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토끼몰이 작전이 이래가지고 거의 다 섬멸됩니다. 거의 다. 너 동학이었지? 그때 뭐 동학이라고 했겠습니까? 동비였지? 이러면서 막 동비에 가지고 연좌제 이래가지고. 여러분 전봉준 자식들도 거의 그 큰 딸을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학살된 건 아니었지만 거의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엄청 어렵게 살다 갔어요. 그리고 큰 딸은요 심지어 성이 전신데도 불구하고요 김씨로 개명해가지고 살았어요. 큰 딸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성까지 속이고 살았다니까. 내 전봉준 딸이면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예. 그리고 원래 전봉준이 원래 마누라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산송 씨하고 다시 결혼을 했거든요. 그 여산송 씨도 아마 여산송 씨 태생도 되게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김계남의 입장에서는 김계남은 뭐 거의 연좌제로 해가지고 싹 다 죽었습니다. 도강 김씨 집안인데 도강 김씨가 접주로 24명이 참여합니다. 24명이. 그 정도로 김계남이 열성적인 동학교도였다고. 그랬는데 이 전봉준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계남왕국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우금치의 버금가는 그는 아주 정말 마지막에 그 패배를 당하고 전주 관아에 잡혀왔는데 전주 관아에서 막 모진 고문 끝에 묻습니다. 네 이 반란이 대원군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계남이가 대원군이 시켜서 했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봉준은 서울로 압송돼 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끝까지 대원군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옛날에 1890년 이전에는 한약방 열기 전에는 대원군의 식객으로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약방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 전창혁이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고부군수 조병갑이한테 죽고 나니까 그거를 원수를 갚겠다고 했을 때 흥선대원군한테 한번 가요. 그래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돌아와. 그리고 각종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신분훈권도 보내요. 흥선대원군 쪽에다가. 지금 거의 그게 사실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거는 없죠. 문객으로 갔다일 뿐이지 거기서 흥선대원군이 그거를 주도했는지는 증거가 없는 거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김계남은 끝에 그거를 자백하고 전라도 전주에서 죽습니다. 바로 처형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참, 그냥 내가 처형시켜버리니 이때 야, 왜 동비들을 나에게 넘기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처단해 라고 했던 사람들이 또 일본 애들이에요. 일본은 김계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조사할 명분과 시간을 줘야 되는데 기회도 줘야 되는데 왜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목을 베버리냐? 왜? 흥선대원군과의 연관성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했거든요. 일본 놈들이. 흥선대원군을 그리고 명성황후 민씨를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조선 전체를 자기네들이 잡아먹을 수 있다. 고종 황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명성황후가 그 시해대에서 죽었던 1895년에 그 끔찍한 날 밤에 명성황후를 죽이고 난 다음 일본 놈들이 우르르 이 고종 황제 있는 데로 와가지고 항복문서 이게 이게 사인해라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 황태자 나중에 순종 황제가 되시는 그 황태자의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딱 갖다 대가지고 이 사인 안 하면 네 마누라는 이미 황천길 갔다. 예. 니 이거 안 하면은 황태자를 베어버리겠다. 그때 그러니까 황태자를 베어버리겠다. 황태자가 아니라 세자지. 세자를 위해 베어버리겠다. 이게 대한제국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러니 그 경복궁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고종 황제가.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말 그대로 비밀 협상인 거지. 비밀 협상을 해가지고 1895년 아관 파천을 1895년이 아니다. 아관 파천을 바로 단행하는 겁니다. 덕수궁으로 도망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파천. 네. 정말 일본의 공사가 당시에 일본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냈던 그 보고서에 있는 단어 파천. 그거를 지금도 우리 역사학계에서 그대로 아관 파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상으로 저는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이 고종 황제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참 우리나라 황제에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뿌리 깊은 원망, 반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본 군대가 여러분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일본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걸 보세요. 이 적은 나라 땅도 아닌데 이 총을 메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이게 무라타 소총이란 말이에요. 무라타 소총. 조선군이 당시 갖고 있던 화승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런 지금 이 무라타에 비하면 이 명중률이 확 떨어집니다. 명중률이 떨어져요. 이게 훨씬 0점이 잘 조정되는 게끔 만든 거고 적어도 한 3발 정도는 연발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연발도 지금처럼 이렇게 빵빵빵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발 쏘고 바로 착착 빵 쏘고 한 발 또 오죠 바로 착착 해야 또 빵 쏘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3발이 되고 나면은 닦아줘야 돼요. 이게 열이 받아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막 10발씩 10대발씩 다다다다 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광주 금남로 사진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그것보다도 동학농민군을 가장 많이 잡아먹었던 게 이거라고. 이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해요. 자, 광주 민주화 항쟁 쪽으로 이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 많은 분들이 제가 광주에 대해서 이 방송 유튜브에 강연을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수많은 댓글들을 다셨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시민들이 희생된 기록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자꾸만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간첩들이 내려와서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당한 무력 사용이었고 진압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참 제가 참 너무 미약합니다. 너무 미약합니다. 정말로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미약해서 제가 이제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월 17일 이후로 전두환 국보위 사령관이
정호용 계엄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버립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국민 주권이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돼? 군사들이 독재하는 걸 인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부터 독재하겠다 이 말입니다. 의회고 뭐 투표고 선거고 전부 다 인정 못한다라는 얘기죠. 공주 우금치 잘 생각해 보세요. 신분제 사회, 남녀 차별, 반상의 차별, 적서 차별, 노비 체제,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조항, 약탈혼을 인정하는 조항. 약탈혼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뭔지 모르시겠죠? 드라마 보신 분들은 늑혼이라는 말로 요새 유행을 하는데 뭐냐면 이 보쌈 하는 거.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쌈을 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늑혼은 더 해요. 과부도 아닌데 멀쩡한 집에 처녀한테 가가지고 대문에다가 그냥 사주단자를 딱 걸어버리는 거야. 이 여자 이제 내 거야. 이 말입니다. 정말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극에 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민중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1815년부터 홍경래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극성을 떨다가 안 되고 세도 정치로 또 보수주의화 됐다가 그래가지고 더 안 되다가 권위도 없는 철종이라는 임금이 들어와가지고 또 보수화 됐다가 또 그것도 고종 황제가 어떻게 왔는데 대원군은 또 세국 정책을 해가지고 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그가고 서학, 천주학이라든가 이런 선진 문물들을 다 막 학살하고 막 못살게 굴고 전부 순교시키고 모가지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이 계속 여러분 대원군은 좋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시절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주자성리하게 아주 고루한 신분제 사회에 그대로 수호신들입니다. 오죽하면은 민간 신앙이 번졌겠냐고요. 동학이라고 하는 게 번졌겠냐고요. 집권층이 알아서 잘 변혁에 이렇게 몰리지 않고 제대로 개혁했다면 경복궁 범궐이라는 게 일어났겠습니까? 거기 드라마에서 보세요. 일본군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조선군이 열심히 막 싸우고 희생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고종하고 이 지도층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오히려 협박당해가지고 권총 여기 막 들이대고 막 이러니까 협박당해가지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나가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하라 이러잖아요. 그죠? 경복궁이 범궐되는 거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배운 적 있으세요? 1894년 7월 23일 그 더운 날에 일어났던 사건. 없죠?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 요번에 드라마 보면서 저런 일도 있었나라는 질문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도 마찬가지로 저만 해도 24, 5살 때까지 몰랐다니까요. 여기 나와서 방송하고 있는 저도요. 24, 5살 때까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금남로도 가보고 충장로도 가보고 아시겠습니까? 망월동 묘지도 10번도 넘게 갔죠. 현대사의 현장 아닙니까? 그 금남로라는 곳은요, 지금 원래 이렇게 광주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이렇게 로타리였어요. 이거 둥근 로타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고 또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랬었어요. 근데 거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1970년대부터 이 전라도 인구가 이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거기가 있잖아요. 광주 지하철 뚫릴 때까지 2003년도까지인가? 거의 지옥 구간이었대요. 교통 광주민주화 항쟁할 때도 그랬대요. 길들이 이쪽으로 다 몰리고 거기에 무슨 전남도청이다 광주시청이다 모든 게 거기 다 있었다고 그러대요. 저는 98년도 이후에 가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2003년도에
그런 것들이 또 2003년도부터 많이 빠져나갔대요. 이제 뭐 이 상무 신도시, 뭐 장성 신도시, 뭐 이런 걸로 많이 빠져나갔대. 그리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죽은 상권 비슷하게 됐대요. 그 다음에 광주 지하철 1호선도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 가지고요. 교통도 좀 많이 분산되고, 특히나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는 게 거기 딱 들어서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로타리 기능은 다 상실해 버렸어. 왜냐면 어떻게 돼? 여기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그냥 좌측 도로만 살아남아 있대요. 예. 뭐 제가 6년 동안 광주를 안 가봐 가지고 이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어쨌든 이 좌측 도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는 제 친구도 있고 광주에 고향이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방송 나오려고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역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면은 말씀 잘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환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2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참,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오또리 게이스케 여러분. 이름도 게이스케. 오또리. 예. 서양 군사 과거 이름이 고바야시 게이타로. 예. 참 효고현 출신이네요. 예, 효고현 출신이고 참 이 뭐 다른 거는 뭐 알 거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예. 참 이게 1800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1893년 7월 조선공사도 겸임하게 되어 같은 해 6월에 조선에 부임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군대를 이끌고 경복궁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청일전쟁이 발생했다. 결국 1984년 10월 11일 공사에서 해임되었다. 이 또 히로부미가 보기엔 이런 거죠. 야, 내가 언제 경복궁을 범궐하라고 했지 청일전쟁을 일으키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토리 게이스케가요, 그 경복궁을 범궐하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야, 이참에 나도 공문을 한번 세워보자 싶어서 4월 23일 이틀 뒤, 범궐하는 4월 23일 이틀 뒤 4월 25일에 충남 아산만에 있는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 정박해 있는 청나라 배를 갖다가 급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동시에 그 4,500명의 주둔 일본군에게 평양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면서 청나라가 맞짱 뜨지 않을 수가 없죠. 도전자가 도전을 해왔는데 당연히 떠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국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참 그래도 뭐 나중에 해임대에도 추밀 고문관도 되고요. 1900년에는 남작자귀도 받았네. 잘 살았네. 이 사람이 바로 1894년 4월 23일 고종을 겁박해서 경복궁을 범궐하고 바로 식민지화의 서곡을 알렸던 바로 그 인간입니다. 그리고 4월 25일 가만히 있는 청나라에, 아니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 여러분 녹두꽃 보면은 그 청나라가 행패 부리는 거 다 나와요. 우리 조선 여성들 잡아다가 마음대로 막 죽이고 막 일시키고 겁탈하고 막 이런 거 막 나옵니다. 청나라 놈들이라고 뭐 어디 좋은 놈들입니까? 그게 아닌데 이외에도 뭐야? 청나라를 협회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막 기습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킨 바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걱정하셨던 이분이 참 이분만 한번 해볼까요? 예. 이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여러분 세야세야 파랑새야의 주인공입니다. 전봉준 장군이죠. 이 4명의 형조의 형옥 관리는 참 평생 얼굴을 별로 좋지 못한 일로 남기게 됐네요. 이 사진, 이분이 아마 경무부, 이 한성부의 아마 관리인 것 같고요. 복장을 보니까. 이분이 조선의 그 경군의 형옥서 관리 같습니다. 전옥서의 관리 같고요. 이거는 한성부 관리가 2명이 붙었고, 이거는 지객군이네요. 전봉준 장군께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시다가 원래는 이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전봉준 장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진 고증을 하시는 많은 역사학자분들이 한성부가 이렇게, 여러분 이 한성부가 재판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한성부가 2명이 따라 붙었을 것 같으면 이게 사형을 당하러 가는 게 아니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모습이다라고 고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후자가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식민지 운동은요, 먼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쳐들어옵니다. 그거를 침략하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사회 진화론, 소셜 이볼루셔니즘에 입각해서 어떻게 돼? 내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것은 자연의 순리다라고 하는 약육강식의 원리. 그 다음에 적자생존. 뭐냐면은 그 사회 분위기에 가장 적절하게 개혁하는 쪽이 승리자다라고 하는 사회 진화론적 관점에서 일본이 제국주의를 막 해서 들어왔다면 거기에 따라 맞서서 이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민족주의 운동. 그 민족주의 운동은 뭐가 되느냐면 반제국주의, 반제, 그 다음에 반봉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는 우리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혁파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전봉준은 어떻게 보면 시호 5천년 내 시호로다라는 말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동학이 때가 왔다. 이제 개벽 세상을 이루어보자. 이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선 왕조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반제까지는 못 가고요. 반봉건, 즉 패정개혁 안에서 그친 거예요. 김계남은요. 조선 왕조 자체를 부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남 왕국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여러분 개남이라는 게 개 같은 남자가 아니고요. 전라도가 국토의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혁은 남쪽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남쪽 개벽 세상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김계남과 전봉준의 이 혁명군 노선 차이가 농민군의 노선 차이가 바로 갑오농민전쟁의 실패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우리 전봉준 장군, 김계남 장군 2사람 모두 조선 관군에 의하여 조선 왕에 의하여 사형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재판을 할 때에 해월 최시영만 보더라도 해월 최시영이 사형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재판의 판사가 누구냐? 여러분 갑오농민전쟁의 가장 원인을 제공했던 누구?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그 판사가 돼가지고 이 역적놈아 이러면서 사형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뭐 같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조병갑의 학정에 대항해가지고 일어난 전쟁인데 조병갑을 세상에 판사로 내세워가지고 그 조선 왕조가 제정신이냐고요 그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역사의 비극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제 개인 방송도 물론 합니다만 여기 서울의 소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방송을 드렸습니다. 광주민주화 항쟁 역시도 우금치가 곧 금남로가 돼가지고 그 금남로라고 하는 건 뭐야? 절대로 민주주의를 나는 양보할 수 없다. 이제는 뭐야? 대통령을 또 헌법을
국민 주권에 의거하여 뽑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서울의 봄, 1979년 1980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현실화시켜달라고 하는 민중들의 피맺힌 목소리였는데, 우금치처럼 신분제를 철폐해달라고 하는 피맺힌 목소리였는데, 그것을 지배자들이 모두 정몰해버리고 말았고, 학살해버리고 말았고, 무시해버리고 말았고, 역사에서도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백이성 역사 강사의 첫 번째 강의 어떠셨습니까? 오늘 서울의 소리이기 때문에 좀 흥분하고 좀 세게 방송해 드렸습니다. 1894년 우금치, 1980년 광주 금남로, 공주 우금치입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 함께 평행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서울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